흔히 AI를 잘 쓰려면 프롬프팅을 잘해야 한다거나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건 반쪽짜리 의미 없는 말이다. 일단 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AI를 쓰려는 사람은 프롬프팅을 더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날카롭게 벼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했다. AI 툴을 아무리 열심히 익히고 배워도 자기 고민을 해결하는데 그 기능을 엮지 못하면 AI는 보배가 아니라 그저 뿔뿔이 흩어져 굴러다니는 장난감 구슬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강력한 양날의 검, AI. 허버트 마셜 맥클루언이 쓴 고전 미디어의 이해의 부재는 인간의 확장이다. 맥클루언은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와 기술은 인간의 감각 및 능력의 확장이라고 보았다. 바퀴는 발의 확장, 옷은 피부의 확장, 미디어는 감각기관의 확장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AI는 무엇의 확장일까? 그의 모든 저작을 AI에 학습시켜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맥클루언의 이론을 빌려 AI는 인간의 지능, 사고력, 의식의 확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AI를 인간 잠재력의 확장으로 규정하고 싶다.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모든 도구는 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AI는 다르다. 호모사피엔스가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 이래 처음으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협력하는 도구가 등장했다.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우리의 의도를 벗어나 쓰일 수는 없다. 그러나 AI는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때로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AI를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AI는 나의 사고를 확장하고 창의력을 자극하며 문제 해결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AI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장한다는 것과 같다. 누군가는 계산기가 계산 능력을, 내비게이션이 공간 인지 능력을 떨어뜨렸듯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의 창의력과 사고력 또한 약화할 거라 주장하지만 이는 AI를 협력하는 도구가 아니라 쓰는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우려다. 기존 지식을 적용해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정형화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데만 AI를 활용한다면, 가령 AI의 답변을 그저 복붙하는 데 만족한다면 이때 AI는 그저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또한 인간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AI를 협력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건 이와 다르다. 당면한 문제를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 말고 전에 없던 새로운 시선으로 해결하는 일. 이를 통해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출하는 일은 AI를 협력하는 도구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 이때 필요한 태도가 AI를 인간 잠재력의 확장으로서 재정의하고 쓰는 도구가 아니라 협력하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언락 AI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쩌나라는 우려 대신 AI와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언락 AI를 통해 AI로 확장할 수 있는 나의 잠재력은 어디까지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대사가 있다.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이 대사는 아가씨의 주인공 수키 말고 AI에도 썩 잘 어울린다. AI는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우리와 경쟁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존재인 동시에 지금처럼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망가뜨림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잠재력을 열어주는 구원자다. AI가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마지막 구원자는 아닐 것이다. 기술 발전은 우리가 따라잡기 버거울 만큼 빠르고 때로는 눈부실 테니 AI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언락 AI가 되도록 빨리 낡은 개념이 되었으면 좋겠다. 2024년 초만 해도 나는 AI를 일상에서 젓가락질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써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고 다녔다. 하지만 지금 그런 주장은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 오른다는 말과 다를 바 없어졌다. 언락 AI도 그런 뻔한 개념이 되었으면 한다.
AI의 잠재력을 열어 나의 잠재력을 열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으면 한다. 아마도 2027년쯤에는 이런 이야기조차 필요하지 않을 만큼 AI가 우리 일상 아주 깊숙이 녹아들리라 예상된다. 그러니 서둘러야 한다. 지금 당장 언락 AI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언락도 할 수 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야 안전지대를 넓힐 수 있다. 챗GPT가 갓 세상에 나와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때 정작 챗GPT를 실제로 사용해 봤다는 사람은 아주 적기에 내가 이런 말을 했다. 도구를 잘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일단 한번 그냥 시도해보는 자세가 앞으로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 트렌드에 따라 자신을 바꾸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강점을 잃지 않는 게 맞을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장담컨대 이 질문을 한 분은 아마 매일같이 챗GPT를 쓰고 있을 것이다. 이런 치열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AI 없이 강점을 키우긴 어렵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을 테니 말이다. 강점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환경이 바뀌면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하고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나의 강점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건 고정불변의 무균실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다. 현실에선 영원한 약점도 영원한 강점도 없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약점이냐 강점이냐를 따지지 말고 그저 특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며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떤 특성이 필요할지 모르니 되도록 많이 리스트업을 해두자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다. 익숙하고 편안한 소위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안전지대는 아이가 양육자의 품에서 안정을 찾듯 외부의 자극과 스트레스에서 내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심리적 공간이다. 트렌드에 따라 자신의 성향을 바꾸는 대신 강점을 유지하려 애쓴다는 건 이 안전지대에 그대로 머물겠다는 뜻이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안전지대에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 지금까지 잘해왔던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이가 언제까지나 양육자의 품에서 있을 수 없듯이 우리도 언제나 안전지대에만 머물 수는 없다. 주변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안전지대도 달라져야 하고 결국에는 조금씩 넓혀가야 한다. 안전지대를 넓히려면 단 한 걸음이라도 안전지대 밖으로 내디뎌야만 한다. 나는 이것을 바운더리 플러스 원이라 부른다. 바운더리 플러스 원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단 한 걸음이라도 넓혀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신의 강점을 유지해봤자 안방의 호랑이일 뿐이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한 번 더 질문하는 사람의 차이. 설치미술가 박성기는 3차원 수묵화로 불리는 수출 공중에 매다는 독특한 작품들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다. 최근에는 숯 대신 아크릴 비즈를 매단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서울 신라호텔의 샹들리에도 그의 작품이다. 자그마치 5만여 개의 아크릴 비즈를 낚싯줄로 천장에 매달아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박성기 작가의 작품 세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매단다는 행위에 있다. 여느 설치미술과 달리 그의 작품은 바닥이 아닌 공중에 전시된다. 콘텐츠 구독 서비스 롱블랙에 실린 박성기 작가의 인터뷰를 보니 그 독특한 아이디어의 근원을 대강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좋은 작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깊이가 믿는 작품이라고 답하면서 첫 생각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깊이가 믿는 작품이란 처음 떠오른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수없이 생각을 반복하고 발전시켜 만든 것이라면서 더 나은 결과물은 언제나 영감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구글 재직 시절 나는 의사결정을 하기 전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어보려 늘 애를 썼다. 왜 그랬을까? 흔하고 뻔한 의견이 아니라 독창적인 관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게는 박성기 작가처럼 첫 생각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있다. 누구나 쉽게 떠올릴 뻔하디 뻔한 아이디어, 명동시민 90명이 낼 법한 흔하고 아니란 의견을 내가 버젓이 입 밖으로 내뱉고 있진 않은지 늘 점검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퀘스천 플러스 원의 내재화다. 번쩍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때라도 이것이 정말로 문제 해결에 유효한가? 누구나 흔히 생각하지 못할 독창적인 생각이 맞는가? 묻고 또 묻는다. 더 나은 결과물은 언제나 영감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온다는 박성기 작가의 말은 예술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통한다. AI의 도입으로 누구나 평균에 도달하기가 쉬워졌다. 미드전이나 다리와 같은 AI 도구를 쓰면 아마추어도 웬만한 프로 수준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사회 초년생도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업무 메일이나 보고서를 제법 능숙하게 쓸 수 있고, 악보 하나 볼 줄 몰라도 뮤버트를 사용하면 스티브 레이시 스타일의 곡을 만들 수 있다. 결국 평균 언저리의 생각과 관점은 AI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 누가 평균을 벗어나 정상에 이를 수 있을까?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묻는 사람이다. 평이하고 평균에 가까운 답변을 재빨리 도출하는 게임에서 사람은 AI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AI가 일상 깊이 파고들수록 정답을 빨리 말하는 능력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퀘스천 플러스 원을 내재화하지 않으면 조만간 AI만큼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퀘스천 플러스 원을 어떻게 내재화할 수 있을까? 모든 순간 왜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정해진 한계는 없다. 어제 2번 질문했다면 오늘은 3번 질문하고 내일은 4번 질문하리라 다짐해야 한다. 유레카를 외치게 되는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퀘스천 플러스 원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 결과일 것이다. 한 계단 높은 시선에서 업무를 재정의하라. 2024년 초 구글을 퇴사하면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첫째, 나는 구글이 이런 회사이길 바란다. 대학생들이 막연히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보다 퇴사했던 직원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회사, 아침에 출근할 때 얼른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회사. 구글이 이런 회사가 되는데 내가 일조할 기회가 이젠 없어 참 아쉽다. 둘째, 아주 작은 의사결정이라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하길 바란다. 워런 버핏은 비판적인 기자가 지역 신문 일면에 당신의 행동을 상세히 보도해 가족과 친구들이 그걸 다 알게 된다고 상상할 때 불편한 기분이 든다면 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기준을 내재화하면 법은 물론이고 양심에도 어긋나지 않는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한 내용이 일당백이 아니라 레벨 플러스 원이 되려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유튜버 뉴욕 주민이 강연 자리에서 한 대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주니어 시절 다른 애널리스트 동기들 사이에서 돋보이려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 질문에 뉴욕 주민은 자신의 사수가 해준 보스처럼 생각하면서 일하라라는 말을 떠올렸다고 한다. 신입 애널리스트라면 어소시에이트의 시선으로, 어소시에이트라면 VP의 시선으로, VP라면 디렉터의 시선으로 생각하며 일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기 직상급자의 시선으로 자기 업무를 바라볼 줄 알아야 전체 업무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맥락을 더 풍부하게 이해해 그 다음 단계까지 내다보며 일할 수 있다. 뉴욕 주민의 보스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일하기는 구글에서 강조하는 원칙이자 내가 평소 가장 중요시해온 레벨 플러스 원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레벨 플러스 원이란 현재 직급보다 딱 한 계단 높은 시선에서 자기 업무를 재정의하는 마인드셋이다. 일당백이라는 개념과 비교하면 레벨 플러스 원의 뜻이 더 명확해진다. 누군가 너는 일당백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엄청난 칭찬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일당백이 아니라 늘 레벨 플러스 원이고자 노력한다. 나와 함께 일할 직원도 일당백이 아니라 레벨 플러스 원에서 선발한다. 일당백, 즉 혼자서 두세 사람 몫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역량이 엇비슷한 두세 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해낸다는 것이다. 결국은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다. 반면 레벨 플러스 원은 자신의 직급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역량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이는 속도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기 업무를 재정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일당백을 하려면 비결은 하나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손이 빠르고 업무 프로세스가 효율적이어도 두세 사람의 몫을 혼자 해내려면 야근을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레벨 플러스 원은 하루에 한두 가지 업무라도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려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같은 역량을 지닌 두 사람이 각각 일당백과 레벨 플러스 원을 목표로 일한다면 2, 3년 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당백을 하는 사람은 엄청난 양의 일을 해냈을 테고 그만큼 역량도 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레벨 플러스 원을 하는 사람의 역량을 따라잡진 못한다. 이런 이유로 구글은 승진 여부를 결정할 때 대상자가 레벨 플러스 원의 역량을 얼마나 보였느냐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가령 레벨 3 정도에 해당하는 직원이 레벨 4에 해당하는 역량을 매우 자주 보였다면 기꺼이 레벨 4로 승진시킨다. 구글뿐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든 자신의 레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역량을 발휘해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을 부르는 공식의 모순. 이 책을 집필하면서 남들은 책을 어떻게 쓰나 궁금해져 서점을 들락거려 보았다.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 부자 된다 하는 책이 꽤 많다. 그런데 그런 책을 쓴 저자들이 성공한 사람인가, 부자인가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웃해진다. 성공해서 부자라서 그런 책을 쓴 게 아니라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명성도 얻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쓴 책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해야 할까? 자타공인 성공한 사람이 쓴 책도 물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미심쩍긴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과연 자신이 책에서 밝힌 대로 살았을까? 그것이 성공 비결이 맞을까? 혹시라도 결과론적인 해석은 아닐까? 우연이나 운이 작용한 결과를 노력의 산물로 슬쩍 뒤바꾼 건 아닐까? 자신조차 실천하지 못한 일을 성공 비결이라면서 남들한테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닐까? 말 한마디로 주가를 요동치게 하고 투자 전망까지 뒤바꿔 놓는 인물이 있다.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가 자신의 성공은 얼마나 확신했을까? 이에 대한 젠슨 왕의 대답은 간단하다. 이렇게 잘 될 줄 나도 몰랐다. 유튜브 채널 스탠포드 이코너에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이 실리콘밸리의 체인 레스토랑 데니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엔비디아를 창업했고 6개월이 흐르도록 할 일이 없어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냉장고에 도넛 좀 넣어줄래와 같은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 사업 계획도 엉망진창이었다고 털어놓는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또 어떨까? 2023년 6월 인도 델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는 자신이 Y 콤비네이터 대표였던 시절의 블로그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했던 조언을 통째로 삭제하고 싶다고 말한다. 제품을 즉시 출시하라. 형편없는 초기 버전이라도 일단 내놓아라. 초기에 적은 자본만 조달하라. 큰 R&D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 즉시 시장적 합성을 찾아라 등을 조언했지만 오픈 AI의 개발 경로는 이와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오픈 AI는 제품도 없이 10억 달러를 투자받았고 창업 후 4년이 지나서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고도 한동안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그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일 가운데 뭐 하나 한 게 없는데도 오픈 AI는 잘 됐다. 한마디로 자신이 주장한 스타트업 성공 공식을 스스로 깨버린 셈이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은 저서 제로투원에서 제로투원이란 전에 없던 새로움을 창조하는 일이며 성공한 사람의 제로투원을 답습해봤자 그것은 이를 안으로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이들의 충고나 조언은 근본적으로 자체 모순을 지닐 수밖에 없다. 젠슨 왕이나 샘 올트먼이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주문하는 모름지기 성공하는 사업이란 이래야 한다와 같은 말은 그대로 따라 할 수도 없고 설령 따라 한다고 해도 그들과 같은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한마디로 어드바이스 패러독스인 셈이다. 대표적인 어드바이스 패러독스가
회사에는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미션이나 비전이 없어 고민이라는 스타트업 창업자를 종종 만난다. 미션이나 비전은 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무엇보다 구성원들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된다. 나 또한 세상 모든 정보를 체계화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구글의 미션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사람임을 부정하지 않겠다. 하지만 성공한 기업의 미션이나 비전이 초기부터 완벽하게 세팅되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는 성공 선례의 감옥에 갇히고 어드바이스 패러독스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다. 미션이나 비전을 고민하기 이전에 혁신적인 결과물부터 내야 한다. 낡은 조언에서 벗어나 이제 나만의 제로투원을 만들어 갈 시간이다. 결승선이 목표인 사람 대 결승선에서 2, 3m 더 가려는 사람. 내게 네트워킹을 잘하는 비결을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네트워킹을 목표로 무언가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네트워킹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자연스러운 부산물 또는 결과물일 뿐이지 나의 목표가 아니다. 미국에 가게 된 후배가 한국에서 쌓은 네트워킹을 잘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새로운 네트워킹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기에 한국 네트워킹을 관리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조언한 적도 있다. 그런 고민할 시간에 미국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팀에서 최고가 되라고. 그러면 너를 인정하고 찾는 이가 많아져 자연히 공고한 네트워킹이 만들어질 테고 그것이 한국의 네트워킹에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말이다. 네트워킹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네트워킹만 쫓다가 자신의 핵심 역량을 놓치는 일이 생긴다. 그는 주변에 사람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단톡방 메시지가 늘 그득그득 쌓이는 유형이었는데 정작 본인이 실직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는 단 한 명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네트워킹 말고는 아무런 핵심 역량도 없는 사람이라 선뜻 일자리를 주선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네트워킹이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네트워킹만 쫓다가 자신의 핵심 역량을 놓치는 일이 생긴다. 그래도 사업하려면 역시 네트워킹이지,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트워킹 잘 유지해서 나쁠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상대가 누구든 예의를 갖춰 진심으로 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걸 네트워킹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인맥을 동원해 안 될 일을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어떤 분야든 최정상을 향해 갈수록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연사대담 시리즈 뷰 프롬 더 탑에 출연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KPI 핵심 성과 지표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말하면서 혹자는 영업이익이 곧 KPI라고 하지만 이는 결과이지 성과 지표가 아니라고 단언한다. 엔비디아는 좋은 지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KPI 대신 EIOFS, 즉 미래 성공의 조기 지표를 쓴다. 이는 기업이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조기 신호, 즉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다. 엔비디아는 EIOFS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에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과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가? 우리가 아니면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를 질문하고 현재의 시장 규모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한다. 한마디로 지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도 좋다는 것이다. 이는 매출 증대라는 결승선만 보고 달리지 말고 그보다 2, 3m 앞을 더 내다보며 달리자는 이야기다.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말 같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대는 결과일 뿐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현재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미래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말은 반박할 수 없는 진리다. 오랫동안 구글 입사를 꿈꿔왔습니다 하는 지원자에게 그럼 구글에 입사하면 뭘 하고 싶은가? 또는 구글에서 딱 2년만 일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0kg을 감량하겠다. 토익 점수를 10점 올리겠다. 구글에 입사하겠다.
내 수첩에 담긴 이런 문장들이 목표일까 아니면 결과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가, 내 성장에 기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수시로 점검해보자. 그래야 결승선 2, 3m 넘어 저 멀리까지 내다보고 달릴 수 있다. AI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검고 기다란 로봇팔 2개가 창문을 열더니 베란다 텃밭에 물뿌리개로 물을 준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커피 머신에 캡슐을 집어넣고 키친타월을 뜯어 탁자 위 쏟아진 우유를 훔친다. 침실로 들어가선 매트리스 커버와 베개깃을 씌우고 옷걸이에 점퍼를 걸더니 지퍼까지 야무지게 채워 옷장에 집어넣는다. 2024년 1월 구글 딥마인드와 스탠퍼드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공개한 로봇 모바일 알로하의 가사 노동 장면이다. 계단을 오르다 속절없이 고꾸라지고 문고리 하나 못 열어 버둥거리던 로봇이 바야흐로 음료수 뚜껑을 따고 운동화 끈을 매고 케첩을 적당량 짤 수 있을 만큼 정교한 동작을 하게 되었다. 알로하의 제작비는 겨우 $32,000. 부품 설계도는 물론이고 해당 부품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까지 모두 공개되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우리 집 알로하를 만들 수 있다. 강연 자리에서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 흥미로운 광경이 연출된다. 처음에는 알로하의 활약에 와 하는 탄성이 터지다가 어느 순간 에이야는 김 빠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알로하 뒤에서 인간이 로봇팔을 조작하는 장면이 나올 때부터다. 베개를 베개싯에 넣을 때 어떤 타이밍에 탁탁 털어야 할지, 키친타월을 뜯을 때는 얼마만큼의 힘을 어떤 각도로 줘야 찢어지지 않을지 알로하가 스스로 판단해 수행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뒤에서 사람이 조작하고 있었다니 맥이 빠지는 모양이다. 영화 에일리언 2에는 파워로더라는 화물 운반용 외골격 장비가 등장한다. 사람이 조종석에 탑승해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다. 알로하는 인간의 조종이 필수적인 이러한 로봇과 달리 모방학습을 한다. 모방학습은 범용 로봇으로 향하는 큰 진전이다. 미리 입력된 특정 작업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작업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20에서 50회 정도 시범을 보이면 알로하의 작업 성공률은 80에서 90%까지 향상하는데 이는 학습 효율성 면에서 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다. 게다가 알로하는 전이 학습을 한다. 한 대의 알로하의 특정 작업을 가르치면 모든 알로하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로봇 공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알로하를 원격 조종하여 학습시키는 영상을 보면 저걸 50회나 반복해야 한다고라며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인다. 알로하 데모 횟수를 5회 이하로 줄일 수 있나요? 언제쯤이면 데모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까요? 프로젝트 알로하의 데모 영상을 보면서 로봇의 50회나 시범을 보이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하는 게 낫겠다거나 AI는 아직 멀었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로봇이나 AI뿐 아니라 모든 도구에 회의적일 것이다. 반면 아직은 데모 횟수가 50회지만 앞으로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모든 도구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을까 생각해보자. 새로운 도구를 만나면 호기심으로 가슴이 뛰고 설레는 쪽일까? 아니면 얕보거나 애써 무시하려 들거나 두려워하는 쪽일까? AI를 포함한 모든 도구에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느냐가 AI를 언락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 무슨 일을 하든 AI와의 협업은 이제 숙명이다. 양돈 농장에서 돼지 체중 측정은 수익성과 직결되는 업무다. 돼지 체중에 따라 성장 속도와 건강 상태를 추정할 수 있고 적정 출하 시기와 사료 급여량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돼지를 붙잡아 체중계 위에 올리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돼지 한 마리당 최소한 2명 이상이 필요한데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양돈 농장에서는 대부분 근로자가 외국인 노동자라 관리 시스템도 부족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돼지가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방법이 등장했다. 스타트업 인트플로우가 개발한 엣지팜이라는 제품이다.
비접촉 카메라로 돼지의 체형을 분석해 곧바로 체중을 측정하는데 그 정확도가 98.2%에 달한다. 심지어 여러 마리의 체중을 동시에 시간 지연 없이 잴 수 있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곧바로 중앙 서버에 기록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돼지의 건강 상태와 행동을 실시간 분석하여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작업자 대체 등 비접촉 방식의 농장 관리를 할 수 있다. 돼지 4,000마리 이상 규모의 농장에서 엣지팜 기술을 적용한다면 돼지 체중 측정 및 기록 작업에 드는 시간을 95% 줄일 수 있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료 부담이 적고 일반 CCTV를 사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초기 설치비 역시 저렴한 편이다. 누가 봐도 안 쓸 이유가 없는 기술이지만 양돈 농장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지금 방식으로도 별 문제 없다. 사람이 하면 되는데 기계를 왜 쓰냐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농장주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완고한 농장주들을 설득하는데 자그마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변화는 농장을 물려받은 2세대 농장주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2024년 10월 기준 엣지팜 서비스는 국내 65개 농장에 도입되었고 10여 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동아일보 2024년 8월 19일자에 실린 52세 농장주 인터뷰에 따르면 3만 평 넓이의 농장에서 돼지 7,500마리를 직원 7명이 키우고 있는데 2015년 10억 원이던 매출이 엣지팜을 도입한 이후로 60억 원으로 현저히 늘어났다고 한다. AI와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모든 영역이라고 답한다. 농장주인가 AI와 협업해야 한다. 래퍼인가 AI와 협업해야 한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가 AI와 협업해야 한다.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싶은가 AI와 협업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고 싶든 AI와 협업해야 한다. 오늘날 직무의 대부분은 디지털 도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AI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에 종사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돼지 체중을 재고 음식 주문을 받으며 재고를 관리하고 고객과 소통하며 인력 운영을 계획하는 모든 순간에 AI가 관여한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아무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지표가 이제 AI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기술 발달은 인간이 그 변화를 따라가는 속도보다 언제나 빨랐다. 망설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AI와 관련 있는 분야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얼락 AI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최근 우리 주변은 AI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다. 뉴스에서도 직장에서도 AI를 모르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일상에 스며든다.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경고와 지금 당장 활용하라는 압박이 동시에 쏟아지지만 막상 개인의 자리로 돌아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술은 눈앞에 있는데 행동으로 옮길 기준과 감각이 부족한 상태다. 프롬프트 창 앞에 앉으면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라 커서만 깜빡이게 된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 책은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문제는 AI 성능이 아니라 AI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가 옆에 있어도 그것을 단순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순간 AI는 잠긴 상태로 남는다. 이 책이 말하는 언락은 AI의 기능을 익히는 기술적 습득이 아니다. 인간 사고의 잠금을 푸는데 더 가깝다. 핵심은 잠겨있던 AI의 잠재력을 해제하고 그것을 동등한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마인드셋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AI를 언락할 수 있을까? 저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바로 끈질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다. 효율적인 접근법으로 시장을 흔든 딥시크 사례가 보여주듯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막대한 자원을 가졌느냐가 아니다. 핵심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다.
같은 기술, 같은 환경에서도 성과가 갈리는 이유는 문제를 바라보는 질문의 깊이에서 결정된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아니 더욱 강력해진 역량은 문제를 재정의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인간의 태도다. 얼락 AI는 바로 이 태도를 AI와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드다. 저자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AI 활용의 성패가 도구에 대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술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한계를 먼저 보고 누군가는 가능성을 먼저 본다. 이 작은 시선의 차이는 결국 생산성과 성취의 격차로 이어진다. AI는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인간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다. 이 책은 새로운 기능을 가르치는 매뉴얼이 아니다. 질문하는 인간을 다시 설계하는 철학서에 가깝다.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빠른 기술 습득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이다.